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문 외상소생술 제8장 머리와 목 외상 파트의 두 번째 심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자의 두개골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병태 생리학적 전투를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화면의 부제를 보십시오. 1차 손상을 넘어 2차 손상과의 싸움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병원 전 처치 제공자인 여러분이 마주하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는 사고 당시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1차적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진정한 생사와 평생의 장애 여부는 우리가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뇌가 얼마나 추가적인 2차 손상을 받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두개골 내부의 압력 변화를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시각화하고 환자의 작은 생체 징후 하나로 뇌의 붕괴를 예측하는 전술적 통찰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상성 뇌손상의 병태 생리는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두 단계의 차이점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먼저 좌측의 1차 뇌손상입니다. 이것은 최초 외상 당시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기계적, 물리적 손상을 말합니다. 뇌타박상, 출혈, 그리고 신경 및 혈관 구조의 찢어짐이 여기에 속합니다. 안타깝게도 신경 조직은 재생이 잘 되지 않으므로 이 1차 손상은 비가역적이며 우리가 현장에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싸워야 할 진정한 전장은 바로 우측의 2차 뇌손상입니다. 이것은 최초 충격 후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주 동안 뇌에 추가적인 타격을 입히는 도미노 같은 병태 생리학적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2차 손상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저산소증, 피가 모자란 저혈압, 그리고 두개내압 상승 등입니다. 병원 전 처치의 절대적인 핵심 목표는 바로 이 2차 손상의 무서운 기전을 신속히 파악하고 산소와 수액을 통해 공격적으로 차단하여 뇌세포의 사멸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개골 안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출혈의 종류를 해부학적 층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뼈 안의 출혈은 피가 어디에 고이느냐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일반적인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바깥쪽인 단단한 뼈 바로 아래에는 아주 질긴 경막주라가 있고 그 아래 거미줄 모양의 거미막 어액노이드, 그리고 뇌 표면에 찰싹 붙은 연질막 피하, 마지막으로 뇌 조직 브레인 티슈 순서로 덮여 있습니다. 이곳에 피가 터지면 순서대로 1. 경막 외혈종 2. 경막 밑혈종 3. 거미막 밑출혈 4. 뇌내 출혈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출혈의 가장 무서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늘어나지 않는 단단한 두개골 내부에서 피가 공간을 차지하는 점유 병변 즉 스페이스 아큐파일리전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공간의 출혈량이 많아지면 결국 두개내압을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히 상승시키게 되어 뇌를 짓누르게 된다고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개골과 경막 사이에서 터지는 경막 외혈종입니다. 발생 기전과 형태를 국가고시 대비용으로 철저히 암기하십시오. 이 혈종은 주로 주먹이나 야구공에 맞는 것과 같이 측두골 부위에 비교적 낮은 속도의 충격이 가해질 때 자주 발생합니다. 얇은 측두골이 깨지면서 그 밑을 지나는 중간 수막 동맥이 찢어지게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졸졸 흐르는 정맥 출혈이 아니라 고압으로 뿜어져 나오는 동맥 출혈입니다. 강한 동맥 피가 두개골과 경막 사이를 억지로 찢으며 고이기 때문에 CT 영상에서 특징적인 볼록한 렌즈 모양을 띠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임상적 경고인 명료기간 루시드 인터벌을 보십시오. 환자가 처음에 맞고 의식소실 기절을 겪었다가 다시 깨어나 멀쩡하게 회복된 것처럼 보이다가 피가 꽉 차오르는 순간 급격히 의식을 잃고 악화되는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환자의 대다수는 이 명료기간조차 겪지 못하고 바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혈종은 병원에 신속히 이송하여 덩어리를 제거해주면 사망률을 2%까지 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시간에 가장 민감한 질환임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경막과 거미막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막 및 혈종입니다. 경막 외 혈종보다 더 흔하게 발생하며 예후도 다릅니다. 이 혈종의 출혈원은 뇌에서 경막으로 이어지는 연결정맥의 파열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앞서 배운 동맥이 아니라 정맥 출혈이므로 서서히 피가 차오르며 CT상에서 뇌 표면을 넓게 따라 흐르는 얇은 초승달 모양을 띱니다. 발생 양상은 급성과 만성으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급성은 주로 젊은 성인이 교통사고 같은 강력한 고에너지 가속 감속 손상을 받았을 때 발생하며 뇌 실질에 직접적인 손상을 동반해 즉각적이고 급격한 의식 저하가 나타납니다. 반면 만성은 응급 현장에 아주 무서운 침묵의 살인마입니다. 주로 뇌가 위축되어 공간이 넓어진 노인이나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발생합니다. 뇌가 쪼그라들어 있으니 가벼운 낙상에도 연결정맥이 팽팽해져 쉽게 찢어지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려 서서히 뇌 위축 증상처럼 발현됩니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노인은 아주 가벼운 외상에도 피가 멎지 않아 몇 시간 만에 탈출증으로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뇌를 덮고 있는 거미막 아래에서 발생하는 거미막 및 출혈 SAH입니다. 뇌혈관의 대부분이 이 거미막 밑 공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파열 시 뇌 표면에 피가 얇게 깔리게 됩니다. 환자는 내 생애 최악의 두통을 호소하며 피가 뇌척 수액을 자극하여 목이 뻣뻣해지는 경부강직 같은 수막 징후를 보입니다.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은 뇌혈관 연축을 일으키고 뇌손상 환자의 사망률을 무려 2배나 높이는 끔찍한 잠재적 중증 뇌손상의 지표입니다. 우측의 뇌타박상 세레브럴 컨큐션을 보십시오. 뇌 조직 자체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멍이 드는 것입니다. 머리가 고정된 물체에 부딪히면 충격받은 부위의 타격 손상과 함께 뇌가 출렁이며 두개골 반대쪽에 부딪혀 생기는 맞충격 손상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명심해야 할 점입니다. 뇌타박상은 초기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은 CT상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검사가 정상이더라도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가 나빠진다면 지연성 출혈과 뇌부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지만 육안이나 영상으로 잘 보이지 않아 자칫 놓치기 쉬운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 흔히 말하는 뇌진탕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손상 인비저벌 인저리입니다. 머리가 급격히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면 뇌가 두개골 안에서 부딪히고 비틀립니다. 이때 뇌 조직이 찢어지는 구조적 손상이 아니라 신경세포가 늘어나고 이온 채널이 망가지는 신경대사 연속단계라는 심각한 화학적, 기능적 손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뇌진탕 환자를 응급실에 데려가 고급 CT를 찍어도 뼈나 혈관이 멀쩡하므로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정상이라고 해서 환자가 괜찮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환자의 최대 30%는 무려 4주 이상 지속되는 뇌진탕 후 증상 레드 플래그즈에 시달립니다. 집중력 저하, 기억 상실 같은 인지적 증상 카그니티브, 두통과 메스꺼움 같은 신체적 증상 피지컬, 그리고 불안과 우울 같은 감정적 증상 이모셔널 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깬 환자가 지금 당장 멀쩡해 보인다고 안심하지 말고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추가 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뇌 손상의 생리학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우주 법칙, 바로 멀로 켈리 법칙입니다. 외상성 뇌 손상의 모든 처치 기준이 여기서 나오므로 완벽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인의 두개골은 뼈가 완전히 융합되어 절대 늘어나지 않는 단단하고 닫힌 상자입니다. 이 상자 안에는 뇌 조직, 혈액, 뇌척수액이라는 세 가지 내용물이 아주 일정한 비율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처럼 두개골 안에 혈종 메스라는 불청객이 출혈을 일으켜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자는 커질 수 없으므로 안의 압력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원래 있던 정상적인 내용물인 뇌척수액과 정맥혈을 두개골 박척수나 심장 쪽으로 쥐어짜서 강제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스스로 뇌압 상승을 막아내는 초기 보상 기전이며 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의 ICP는 정상으로 유지되어 무증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보상 기전에는 무서운 한계가 존재합니다.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가로축은 2개 내 출혈의 부피이고 세로축은 2개 내 앞 ICP입니다. 초기에는 출혈량이 늘어나도 뇌척수액이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낮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보상 상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치명적인 순간,
바로 보상 한계점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뇌척수액과 혈액이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게 완전히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피가 단 한 방울만 더 흘러나와도 두 개 내압 ICP가 로켓처럼 수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솟구치는 보상 실패 상태 언컴펀세이티드로 돌입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난 환자가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고 지금 당장 무증상이어도 이미 이 무서운 티핑 포인트라는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절벽을 한 발짝 넘는 순간 뇌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개 내압이 상승하여 보상에 실패하면 뇌는 결국 공간을 찾지 못하고 살기 위해 유일하게 열려있는 아래쪽 구멍 큰 구멍 대우두공을 향해 억지로 밀려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뇌탈출증 허니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탈출하는 위치에 따라 여러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가장 임상적으로 중요한 징후를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가장 흔한 것은 측두엽의 안쪽이 밀려내려오는 갈고리 이랑 탈출 어컬 허니에이션입니다. 뇌가 밑으로 쏟아지면서 눈으로 가는 3번 뇌신경 눈돌림 신경을 짓누르기 때문에 탈출이 발생한 같은 쪽의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확장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또한 운동신경이 척수 위에서 교차함으로 반대쪽 팔다리에 마비가 옵니다. 탈출이 더 진행되어 생명 중추인 뇌줄기가 강력하게 압박을 받으면 끔찍한 자세 변화가 나타납니다. 팔을 안으로 구부리는 피질 제거 자세 이쿼터 게이트에서 상태가 더 악화되어 뇌줄기가 완전히 파괴되면 팔다리를 뻣뻣하게 뻗고 척추가 휘는 대뇌 제거 자세 디세어러브럿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동공 확장과 자세 변화는 환자가 사망의 문턱을 넘고 있다는 가장 절망적인 징후입니다. 뇌 탈출로 인해 뇌줄기가 압박받을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최종 비상벨, 바로 그 유명한 쿠싱 반사 쿠싱즈 리플릭스입니다. 국가고시에 무조건 출제되는 3대 징후입니다. 완벽하게 암기하십시오. 첫째, 고혈압 BP 상승입니다. 두 개 내압이 치솟아내로 피가 가지 못하면 허혈이 진행되며 뇌를 살리기 위해 교감신 경계가 전신에 수축기 혈압을 미친 듯이 최대 250mm 머큐리까지 끌어올리고 맥압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둘째, 섬액 하트레이트 감소입니다. 혈압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게 오르니 목동맥의 압력 수용기가 놀라서 미주신경을 강하게 자극해 심박수를 뚝 떨어뜨립니다. 셋째, 불규칙한 호흡입니다. 뇌줄기의 호흡 중추 자체가 압박으로 박살나면서 체인 스톡스 호흡처럼 얕아졌다가 깊어지고 무호흡이 반복되는 괴기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수축기 상승, 섬액, 불규칙 호흡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뇌줄기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여 사망이 임박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무서운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살펴본 2차 손상의 무시무시한 기전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방어할까요?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두 명의 절대적인 파괴자, 바로 저산소증과 저혈압입니다. 그래프를 보십시오. 중증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게 이 두 가지 적이 침투하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은 26.9%입니다. 하지만 손상된 뇌에 산소도 없고 피도 안 가는 저산소증과 저혈압이 동반 발생하면 뇌세포는 문자 그대로 굶어 죽어 사망률이 무려 57.2%로 끔찍하게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 전 처치 제공자의 구체적인 관리 목표입니다. 첫 번째, 저산소증 차단입니다. 산소 포화도 SpO2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기도 확보와 고농도 산소 투여로 무조건 90% 이상을 사수하십시오. 두 번째는 저혈압 방어입니다. 단 1회의 저혈압 에피소드도 위험합니다. 수축기 혈압 SBP가 90mm 머큐리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결사코 막아야 하며 적극적인 수액 소생술을 통해 목표 SBP를 110mm 머큐리 이상으로 강하게 유지해야만 뇌 관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뇌 혈류 관리와 직결되는 또 다른 중요한 대사 균형 인자, 바로 이산화탄소 CO2와 포도당 글루코스 관리입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딜레마입니다. 실무에서 아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철저히 구분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환자에게 환기를 너무 빨리 시켜서 피 속의 CO2가 다 빠져나가면, 즉 로우 CO2 저이산화탄소혈증이 되면 뇌혈관이 꽁꽁 수축해버려 뇌에 피가 아예 안 가는 뇌허혈로 환자가 죽게 됩니다. 반대로 호흡이 적어 CO2가 쌓이면 하이 CO2가 되면 뇌혈관이 확장되어 뇌 속 부피가 늘어나 두 개 내압 ICP가 터질 듯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예방적 과다환기를 절대 금지하고 정상 탄산혈증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도당입니다.
뇌세포는 포도당을 단 1도 저장하지 못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은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뇌세포 괴사를 유발합니다. 고혈당 역시 젖산 축적을 유발해 2차 손상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의식이 저하된 환자를 만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드시 가장 먼저 혈당 측정을 하여 뇌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자, 길고 깊었던 머리 외상 병태 생리 강의의 마지막 세부 처치 전략입니다. 최근 외상학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 바로 응고병증 코우에결로퍼시와 지혈입니다. 외상성 뇌손상 자체로도 피가 잘 안 멎지만 진정한 위험은 바로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항응고제 복용입니다. 항응고제를 먹는 노인이 머리를 가볍게 부딪혀 피가 나기 시작하면 출혈이 통제되지 않아 사망률이 무려 3배나 증가합니다. 이 출혈의 연쇄 반응을 어떻게 멈출까요? 해결책 솔루션으로 떠오른 약물이 바로 트라넥삼산 TXA입니다. 기전을 보면 TXA는 몸속에 형성된 피브린 피딱지가 분해되어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유명한 CRASH 임상시험에서 출혈성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약 30%나 놀랍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프로토콜은 10분에 걸쳐 1g을 정맥 주사 IV 로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입니다. 병원 전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제한적이므로 모든 환자가 아니라 병원 전 이송이 매우 길어져 수술적 처치가 지연될 경우에 한정하여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망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배운 이 복잡하고 치열했던 모든 전략을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뇌를 살리는 XABCD 골든타임 체크리스트로 총정리하겠습니다. 기도와 호흡입니다. 환자의 뇌세포를 질식시키는 저산소증을 막기 위해 산소 포화도 SpO2를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뇌 허혈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과다 환기를 절대 금지하십시오. 순환은 단 한 번의 저혈압도 뇌를 파괴하므로 수액소생술을 통해 수축기 혈압 SBP를 110mm 머큐리 이상으로 결사코 방어하십시오. 디서빌리티 신경학적 장애는 이송 내내 동공의 크기 변화와 GCS 점수를 끊임없이 재평가하여 임박한 뇌탈출증의 쿠싱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지 맹렬히 감시하십시오. 인터벤션 개입입니다. 궁극적으로 환자를 신속한 수술이 가능한 외상센터로 즉시 이송하며 이송이 길어질 경우 TXA 투여를 고려하십시오. 여러분, 하단의 묵직한 문장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2차 손상은 지금 구급차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당신의 처치와 개입만이 환자의 최종 결과를 바꿉니다. 단단한 두개골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뇌의 비명을 여러분이 배운 생리학적 통찰력으로 시각화하고 방어해내길 바랍니다. 아주 긴 시간,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외상성 뇌손상의 세계를 탐구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장 두 번째 심화 강의를 모두 명예롭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